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가 얘기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해진과 손정이 동맹관계를 맺는답니다. 기업 동맹관계. 미국과 중국의 IT 패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손정희 회장의 회사는 일본 야후재팬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5천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합치면 1억이 넘지요. 경영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서비스를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지분 50대 50 그리고 공동대표 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출석을 해서 6시가, 오후 6시가 안 되는 시간 이제 돌아갔거든요. 자, 신문에 여기는 보면요.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표현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국스러운 검찰 출두다. 조국스럽다. 이 표현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론 관심 분산된 수능 날, 그리고 비밀 통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하 통로를 통해서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는요, 입장을 밝혔는데 의혹 해명하기 구차하다. 법정에서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게는 어떤 얘기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공포의 킬러 문항은 없었다. 어제 수능시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이죠. 여기 부모님이 앞에 계시는데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 보니까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푼 것 같기도 한데 성적 발표는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능 끝나면 뭐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수능 다음 날에 이렇게 평가가 있지만 이게 안 맞을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수능 국어 작년보다 쉽고 영어는 평이했다. 그럼 국어와 영어는 뭐 평범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수학은 중간 난이도 비중이 커져서 변별력이 생겼다. 그럼 수학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문과 학생들이 이 응시하는 수학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나 봅니다. 응시자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이 안 된다. 그래서요, 전국의 대학 정원과 요번에 응시자 거의 비슷하게 가서 향후에는 대학 정원 못 채운다. 이거 실감 날 거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일주일,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강한 규제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좀 뭔가 반응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강남 불패 못 꺾었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시장 누를수록 규제의 역설이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값 20주 연속 상승세. 특히 강남 4구 집값은 오름세에 변화가 없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은 사실 이쪽 강남 지역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요. 규제를 피했거나 풀린 곳은 풍선 효과가 난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천, 부산, 고양 이런 곳이 또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은 호가가 1억 치솟기도 했다. 물론 호가입니다. 뭐 거래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정부의 의도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일이 답변 구차하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를 통해서 밝힌 입장.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카 사열한 명예사단장. 명예사단장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오픈카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토 싸움 시작됐다. 지금 정치권, 지역구가 관련돼서 뭔가 자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을 덮친 암의 공포. 지금 어떤 한 곳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전 장관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사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1층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없었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부터 시작합니다. 검찰선 입 닫은 조국, 법정에서 시비 가릴 것이다. 검찰, 추가 소환 필요하다. 왜냐하면 8시간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적극 해명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아내 계좌로 수천만 원 이체,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입증의 주력이다. 그리고 인턴 관련, 자녀 인턴 관련 내용들도 있습니다. 취재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매일경제 기사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그리고 어제 출석하는 모습 등등등 다 다뤄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출석, 비공개 출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인이여 조국도 황제 소환이다. 그러니까 표현이 황제 소환.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조사받으러 갔다는 거겠죠. 포토라인 페이지 첫 수혜자. 포토라인 페이지 이 부분은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장관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검찰 쪽에서 동의해서 이게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근데 공인으로서는 사실상 첫 수혜자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많은 신문이 지적하기를 본인이 장관이 돼서 만들어 놓고 본인이 물러나서 수혜받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사들이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통해 조사실 직행했다. 그리고요.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일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전현직 고위공직자엔 드문 사례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있나 봅니다. 그럼 다른 공인에도 이런 식의 편의 제공할 것인가? 검찰에 묻는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봐주기에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 비공개 출석 검찰에 먼저 요구했다. 검찰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나 피의자 보호도 강조다. 이런 식의 얘기만 있었는데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같은 내용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이 여기 딱 들어가 있군요. 공개 출석 폐지, 조국룰 첫 수혜자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장관 공적 책임 이런 거 따지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공개 출석할 만한데 이렇게 약간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대목이 좀 있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1층에 기다리는 건 기자들뿐만이 아니었고요.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좀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기자들 옆에는 푸른색 장미를 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있었다. 푸른 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출석하니까 이 지지자들은 약간 허탈한 심경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포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신 정치권 반응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무수한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속전속결 비공개 소환 역시도 특혜 중에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대적 압수수색 79일 만에 소환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조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가 전체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가족과 달리 자신만 청정지대에서 홀로 서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윤경호 의원님. 어제 사실 조국 전 장관 모습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갔죠. 그리고 8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얘기하지 않았다. 구차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진술을 본인이 거부했다, 묵비권 행사했다. 이건 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니까 네. 제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요. 예. 공개 소환을 왜 안 했느냐? 예.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예.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가해야 된다.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을 예.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죠. 예. 검찰 자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이 있었고 예. 법무부가 어찌 보면 지시를 해서 내놓은 개혁안이 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의자들의 포토라인 예. 서는 것 또는 예. 뭐 불필요한 공개 소환 예. 같은 거는 앞으로 자제하겠다 또는 없애겠다라고 했죠. 하필 조국 전 장관이 첫 사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인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 사이에 언론이 주목을 못했던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언론이 주목을 했던 사건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사례라 예. 하더라도 예. 저는 바람직하다. 어. 앞으로 이렇게 예. 바뀐 제도가 예.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내놓은 이 방안이 예.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되고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미운털이 박혀 있는 조국 전 장관에게 처음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예. 저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리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했다. 그럼 향후에 이제 공인, 이른바 공인이라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재벌 큰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뭐 이렇게 통상 뽑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는 다 비공개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 뭐 기타 여러 가지 예. 개인의 권리와 관련돼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예. 공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예.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운영이 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첫 수혜자가 됐다 하더라도 예. 이건 저희가 보기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은 예. 조국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은 예. 발언을 보면요. 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저께 소환이 된 거는 예.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소환을 한 거다라는 걸 본인과 변호인들도 그러네요. 이미 법정 감안을-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감안을 한 거죠. 아. 예. 그런 점이 저는 주목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철현 교수께서는 비공개 출석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비공개 출석 제도라는 게 차관급 이상하고 예.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은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지금 앞서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일부러 검찰이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예. 그걸 지하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검사장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얘기라고 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니까 저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예. 그야말로 전현직 예.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이 다 저렇게 대우를 받을 것인가? 지하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검사장이 이용한 엘리베이터 탈 거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기회는 다 평등해야 된다. 뭐 그 기회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예. 하더라도요. 공정의 문제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거는. 더군다나
이 조국 전 장관은 거의 석 달 가깝게 온 나라를 그야말로 난리통에 만드는 인물이에요. 나라 전체가 좀 굉장히 분열이 됐죠. 네, 이른바 그 상황에 난리. 대해서. 네. 그럼 적어도 그 예. 정도의 전 민정수석을 했고 전 법무장관 했으면 어. 일부러 검찰이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처럼 1층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인이 아니니까 예. 이분은 전직 고위 공직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검사장이 타는 엘리베이터 이용했다고 보도에 나와서 저는 그걸 인용하는 건데 예. 그게 맞는 겁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피의자 인권 보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당연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죠. 유감도 좀 표명하고 물론 최종적인 예.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혐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개인가 그 혐의 중에서 부인 혐의 중에서 예. 3개인지 4개인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는 안 했지만 예. 그 이름이 몇 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기소될 거라고 가정한다며요. 예. 그럼 그러니까 법정 얘기를 한거 보니까 법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혐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예. 입장 표명해야죠. 그 정도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대단히 무책임하고 공직자답지 못하다. 전 공직자답지 예. 못해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예, 똑같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저는 공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 이거는 윤석열 검찰이 한 거예요, 결정을. 그러니까 뭐 이 법무부랑 협의해서 예. 했던 어떤 형태로든 이제부터는 예. 기존의 것이 차관 이상, 국회의원 그리고 1조 예. 이상의 뭐 대기업 집단의 예, 장, 예. 뭐 등등의 이런 분들을 예. 공인으로 규정해서 공개하는 걸로 했는데 예.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없앤 거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수혜자가 공교롭게 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예. 지금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아직도 유죄라는 판단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행으로 보면 거의 포토라인에 쓰는 순간 저기 유죄다는 그런 인식이 세상에 퍼지면서 예. 자기의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보호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재판에서 그것을 판명이 나는 건데 예. 포토라인에서 나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예. 대한 부분은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예. 진술을 거부했다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문회 했을 때 그 직전에 예. 기자들을 다 모아서 그렇죠. 국회에서 간담회 할 간담회를 정도로 했어요. 자신이 당당하게 그 예. 얘기들을 다 했는데 예. 지금 이 장면에서는 검찰에 가서 그런 것들을 묵비권을 행사했다. 예. 이게 상호 좀 모순이 되고 전 장관으로서 예. 조금 국민들 앞에서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니었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가족들이 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가라는 데는 의문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잘 받겠다 했는데 그게 그 말과 맞는 모습이냐에 대한 지적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사 한 두 가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조국 묵비권에 검사는 2번 안 물었다. 조서엔 질문만 기록. 이 조서에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만 기록이다. 섣부른 해명, 스텝 꼬인다 판단. 스텝 꼬인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텝이 꼬인다.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검찰엔 구속영장 청구 명분이 쌓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국 후보와 장관 때 4차례나 수사 협조한다고 얘기했는데 조사가 시작되다 진술 거부권 행사다. 1절 답변 안 했다. 아까 김건희 교수님이 약간 아쉽다는 대목이 요 맥락이에요, 지금. 법무장관 때 공개 소환 금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된 거예요. 1호 수혜자는 정경심 부인, 2호는 본인. 이렇게 그냥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낮 휴식 시간에 이게 메신저 접속했다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활동이니까. 근데 아무튼 수혜자가 됐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희 가족은 모두 법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저는 일체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첫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 신경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말씀? 네, 감사합니다. 어제 출석해서 8시간 조사를 받았지만요. 물론 이제 검토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돼 있겠죠. 그거는요. 조소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은 검사가 하는 질문만 사실상 듣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나 어떤 뭐 혐의점 이런 거를 검찰이 무엇을 지금 조사하려는가 이걸 파악하고 간 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희 변호사? 그거는 뭐 지금 어떤 걸 물을 거다라는 거는 이제 예. 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지금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아마 예. 조국 교수를 그 기소한다고 하면은 변호사들도 좀 일부 겹칠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하고 그 사모펀드 부분에 예.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검찰이 어떤 걸 조사할 거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예상 질문은 갖고 있었고 예. 다만 정경심 교수가 아닌 예.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그 특별한 그 조국 교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보여줬을 거예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어제 있기 이제 때문에. 질문만 했지만 뭐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가 그러지는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예. 어떤 검찰의 좀 전략이라 그러나 전술 그런 걸 볼 수 있었다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검찰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뭐든지 좀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조국 그 교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마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 검찰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권리가 분명히 그렇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조국 그 교수의 경우에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 나 검찰 못 믿겠으니까 이 수사는 애초에 기획이 있는 수사였고 의도가 있는 수사라서 나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법원에 가겠다. 그러니까 기소되면 법원에 가서 거기서 얘기하겠다. 예, 그런 거는 검찰을 못 믿겠다는 취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으로 올바르냐 적절하냐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앞선 중앙일보 기사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제목으로 한 가지 표시가 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다시 소환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소환을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으면 진술 거부권 또 행사하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환한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검찰에게는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진술 거부권을 사상범들이 이제 행사를 하죠. 그거는 그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건데 지금 보통의 그 일반 형사 사건의 피의자들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좀 많은 위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말이 많아지죠. 예, 진술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질문을 검사가 했을 때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검찰이 다 허술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특수부는 지금 이제 방부패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방으로 들어갈 때부터 벌써 굉장히 기운이 위압적이에요. 그게 뭐 고압적인 태도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반 형사 사건의 그 방들하고는 좀 달라요. 검사실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두 개 얘기를 하다 보면 저기서 스텝이 꼬인다 그러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그건 이제 저 기자들 불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막 하던 때하고는 다른 거죠. 거네요. 이미 타이핑이 돼가고 있는 거면 그 조서에서 진술이 막 바뀌고 있다든가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애초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진술을 거부한 그 것도 조서는 보여요. 나중에 법정에 가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속영장은 지금 그러면 조국 교수의 피의 사실이 뭐냐.
지금 민정수석 당시 때에 예. 지금 사실 그 사모펀드 투자라든가 주식 차명 투자 예. 이런 건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이미 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마 정경심 교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투자의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제 조국 당시 수석의 이제 혐의인데 예. 이거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좀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부산 의전원에 그 1,200만 원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를 몇 번 더 소환해서 추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교수를 소환하기 예. 전에 그거는 뇌물죄의 혐의를 파고들었던 거 아니냐? 검찰이 그러면, 지금? 예, 검찰이 그러면 또 이제 WFM 주식을 당시 시가보다 1억 이상 싸게 샀는데 예. 그 돈에 5천만 원이 이제 급하게 붙여준 조국 교수의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예. 하면 이거는 또 뇌물죄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가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증거를 갖고 있다면 예.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죠, 검찰은.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1,000단위가 예. 넘고 억 단위가 넘는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기소가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물죄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밝힌 입장을 보면 법적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이제 무게가 그래도 쏠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리고 청구되면 받아들여질 것인가? 받아들일 때는 부부가 구속하는 또 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아들 감상문. 그런데 그 감상문이 작성이 됐는데 그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진중권 교수가 서울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다른 얘기를 쭉 하다가 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좀 사례처럼 얘기했는데 동양대 인턴 때 내 강의를 들었다는데 그리고 강의에다 어떤 감상문을 제출하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감상문 제출한 아이디가 컴퓨터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다. 뭐 물론 아들이 듣고 나서 엄마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감상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상문 내용문이 내가 하지도 않은 강의 내용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요거 두 분 교수님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좀 드릴게요. 최창희 교수님. 아니, 저도 이게 저런 무슨 상황일까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강의한 걸 이제 요약해서 레포트를 제출해라.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예.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그 강의 자료하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제 말로 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 다른 걸 인터넷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 제출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강의를 잘 안 들었으면 직접 듣긴 들었을 텐데 예. 그것보단 다른 걸 적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뭐 왜냐면 교수가 한 거 말고 다른 것도 자기가 적어낼 수 있는 거죠. 꼭 그 얘기만 적을 필요는 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디가 이제 자기 엄마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앵커 말씀처럼 엄마 컴퓨터 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 조국 전 장관 이제 예. 가족 수사에서 항상 느끼는 게 예. 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잘 안 하는 일들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컴퓨터 뭐 학교 컴퓨터를 예. 밖으로 반출했다든지 예. 또 뭐 저기 컴퓨터 하나를 쓰고 이제 거기서 같은 아이디로 했다든지 예. 이런 거 그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다 우리 이제 일반 유권자 시민들이 볼 때는 예. 자기 컴퓨터로 다 하죠. 누가 뭐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 컴퓨터로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강의 내용 저 부분도 되게 들은 거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까 예외적인 경우 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 두 번째 아이디를 엄마 아이디로 했다라는 거. 예. 저건 역시 좀 합리적으로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런 의구심 같은 거 그거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 않다는 개운하지 거죠. 않다는 뭐가 지금 얘기죠. 설명들이요. 딱이 여기 뭐 보시면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도. 예. 진중권 교수가 뭐 몇 가지 더 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감상문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 내가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턴 프로그램은 동양대 인턴 프로그램은 서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 경북 영주 풍기읍, 그러니까 동양대가 여기에 위치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거라도 좀 듣고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스펙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걸 들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갸우뚱. 이렇게 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김근학 교수님. 예, 저거는 저는 조금 더 심각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를 정경심 교수 걸 썼다는 건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자기 남자친구 걸 쓰든 그렇죠. 뭐 자기 뭐 걸 컴퓨터는 쓰든 뭐 다른 아버지 사람 걸 거 쓰든 이용할 수도 상관없죠. 있으니까요. 근데 내용이 예. 자기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종의 도둑질이거든요. 이걸로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이퍼를 쓸 때도 예. 자신이 쓰지 않고 만약에 자신이 안 쓴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저걸 달아야죠. 인용을 하고 주석을 달고 해야죠. 주석을 달고 이걸 예. 다 달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달 경우에는 이제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 예. 저런 식으로 본인이 안 쓴 것이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준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예. 쫓겨날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진중권 교수 굉장히 참담할 텐데 사실 그 학교가 영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예. 서울에 있는 학생이 와가지고 그 기회를 뺏어갔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 학생들한테는 이걸 이룰 수 있나. 이게 우리가 서울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접근성이 예.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지방의 목도 이렇게까지 뺏어가는 수가 있나. 이건 형평성,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뿐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은 조금 잘 납득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 뭐 새롭게 좀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그동안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셨던 이 학자로 통했는데,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좀 거론을 해서 오늘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인데요. 명예사단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는데 오픈카를 타고 사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명예사단장, 민간인, 그리고 군 장병을 사열을 했습니다. 보시죠. 민간인에게 준 명예사단장. 일단 이 명예사단장. 사단장은 별이 2개입니다. 투스타입니다. 군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SM그룹 회장. 여기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오우연 SM그룹 회장입니다. 장병 사열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명예 대령 이상 못 받는데 명예 사단장을 받은 지 1년 됐다. 그 축하 행사가 있었답니다. 이건 뭐 다른 행사하면서 이 축하까지 같이 곁들여진 건데요. 장병에 훈시하고 오픈카 사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예 사단장이 지금 훈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장교들이죠, 뒤에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인 쪽 복장이죠. 그리고 앞에 장병들이 도요를 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카 사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그룹이 이렇게 좀 보니까 대통령 숭반 등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무슨 연관인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기사 내용까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사진 보시죠. 사열하는 모습입니다. 오픈카입니다. 4단 정도 규모의 부대에 오픈카가 비치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례적이 아닐까 싶어요. 군 민간기업 회장 초청 장병 사열 논란이다. 여기 보면 SM그룹 회장 예우가 도마에 올랐다. 최고 계급 대령 위촉 훈령도 위반했다. 그러자 군 부적절한 점 인정한다. 대책 마련할 것이다. 이게 돼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 SM그룹에 뭐, 이렇게 취직을 한 분들이 이 정부 관련된 분들의 뭐 동생,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해당 부대는 한미 동맹 친선 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류 강화를 위해서 협회 고문을 명예사단적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행사 1주년을 맞아서 그 후원에 대한 감사와 민군 협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부대 국기양식 행사 시 초청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사 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SM그룹 회장은요, 여기 기사 내용이 있는데, 한미동맹재단 고문입니다. 그리고 뭐 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이유로 명예사단장에 위촉이 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뭐 1주년 기념 형태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을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할지 네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시대 변화에 눈을 감은 분들이다. 그 주체는. 예. 순서대로 꼽자면 34단장이고요. 물론 접대 대상이었던 SM그룹의 회장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사만 놓고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34단이 저 행사가 과연 국기 개양식만인지 아니면 기사의 중간에 들어있습니다만 최정예 병사 선정 관련 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SM그룹 회장 말고 다른 분도 초청 대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잘리고 없어요. 다만 국방일보라는 군 신문을 통해서 나온 사진과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행사만 뚝 잘라서 지금 나온 건데 우선 국기 개양식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본인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청와대 연병장에 그렇습니다. 했다는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화들이 전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 적절하지 않아요. 물론 군에서는 저런 행사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과연 국기 개양식에 다른 행사까지 얹어서 한 건지 아니면 SM그룹 회장이 초대된 것처럼 한미 우호재단 등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우호협회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그 관련돼서 후원을 했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그동안에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면 또 좀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벌어지는 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명예사단장은 현재 없는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명예사단장 위촉은 또 전임 사단장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특정한 어느 누구의 책임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단장의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34단장 입장에서는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된 걸 익히 봤을 테니 또 밑에 있는 참모들이 보고를 했겠죠. 지금 SM그룹 회장은 어떤 분의 동생은 대통령의 동생이 어느 기업에 지금 계열사에 사장으로 있고 국무총리의 동생이 사장으로 돼 있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센 분입니다라고 아마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과잉 접대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이 시대에 지금 맞는 것이냐.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아니냐. 그렇게 과잉 접대를 한다고 해서 옆에서 보면 저분은 역시 센 분이니까 잘 되겠다, 부럽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행사를 열 때 누구를 초청을 할 건가 또는 누구를 저런 오픈카에 태울 건가 이런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시대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화면을 통해서 군 입장이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육군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감사와 민군 협력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기 개양식 행사에 초청한 것이다. 별도 병력 동원 지원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단장이 왜 잘 보이려고 했을까? SM그룹 회장.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SM그룹이 이제 이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나오고 나서
좀 많이 그 기사들에서 언급이 르포 기사 되나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대통령의 동생께서 이제 예. 선장으로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예. 그건 다 공개 채용이 됐고, 또 예. 이전에도 상선 선장 예.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 뭐 계속 좀 차기 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또 그 자회사의 예. 사장으로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재계 순위도 올라가고, 예. 뭐 기업의 이제 자산도 상당히 예.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지금 회사예요. 정부 들어서 괜찮게 잘 풀리고 있는 기업이다. 예. 그럼 뭐 이전에도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과 같이 경제 사열단, 예. 사찰단에 또 끼어 있고, 예. 뭐 그거는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군대는 정말 그 명예로 먹고 사는데. 예.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고 또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위법 여부를 따져보면 예. 이 국방부 훈령에서는 예. 명예 계급을 주더라도 대령 이상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민간인은 군복을 저렇게 입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별 2개를 달고. 저 군복을 입은 것은 위법 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못하고, 그리고 군복이 주는 그 명예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사용했어야 하나,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창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당당하지 못해 보여요. 군이라는 건 그야말로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근데 저 장병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지휘관이 사단장이 아니라 민간인 재벌 그룹의 회장이 별 2개를 달고, 그것도 국방부 훈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열하고 훈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간담회나 예. 차담회를 갖는다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군복을 입고 국방부 훈령에도 없는 명예 사단장을 달고 군인들이 저렇게 부동자세를 도열하고, 대한민국 육군이 언제부터 저렇게 명예라는 게 실추됐습니까? 전 장병들에 대한 명예가 상당히 실추시킨 거라고 봐요. 명예사단장인데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명예사단장이라는 거는 저분에게만 명예스러운 것이지 우회장이란 분에게만 군인들이 볼 때 그렇게 명예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에 대해서 지원한 건 지원한 것이고 군은 군에 또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기와 명예가 있는 건데 자신의 지휘관도 아닌 명예사단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훈시하고 또 무슨 워리어 거기 저기 정예부대라고 그러는데 워리어들에게 또 직접 뭐 표창장도 수여하고, 뭐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관련도 표창장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 일단 아까 저도 뭐 여기 국방부 훈령 위반이라고 썼는데, 훈령 위반도 위반이고, 과도하고, 과유불급인데다가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그야말로 사단장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단정은 못하겠는데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구심은 충분히 들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명예사단장 위촉 1주년. 1주년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회 개양시켜서 했다라는 건데, 무슨 사단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예사단장이, 뭐 취임 1주년 기념식도 합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은 제가 들어봤어도. 근데 오픈카가 사단 정도면 비치가 돼 있나요? 사단 단위 없어요. 그리고 오픈카는 대단한 저기 무슨 거의 국가원수급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열병 사열 이런 거냐? 그 군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예우예요. 그냥 뭐 저기 도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픈카에도 해가지고 지휘관과 같이 탑승해서 격려를 받고 열병 분열 아닙니까 저게. 저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건 군에서 저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진이 2가지 모습이잖아요. 사열하는 모습과 훈시하는 모습인데 그 장소가 육군 제34단 그 연병장, 본부 연병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참 군인들 모습이 저기 도열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아까 뭐 그런 얘기 잠깐 하셨어요. 자, 이번엔 김건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국엔 매개는 금전적인 후원이잖아요. 이걸 매개로 해서 저런 장면들이 다 벌어진 건데 그럼 결국에는 금전 만능주의가 군에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 SM그룹이라는 데에서만 그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34단에서 이렇게 했으면 다른 데서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럴 때 뭐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고 뭐 본인의 어떤 명예를 얻어가는 이런 것을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업이나 민간과 저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그러면은 이게 그 군인 이른바 이제 장성들의 어떤 인사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장성들의 인사보다도 기업들이 사실은 어디 나가서 홍보할 때도 이제 군에 그만큼 지원을 그렇죠. 했다. 뭐 그런 이런 거는 걸로 좀 자랑을 하죠. 기업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예.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34단의 장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지 회장이라는 분도 예. 만약에 이러한 어떤 과잉 의전이죠. 예. 뭐 이 사단장이 타는 거 이상으로 오픈카를 타고 군복을 입고 별 2개를 하는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진다. 이거를 사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의 사단장 이상의 그 이미지로 지금 저를 받고 있고 예. 사단장이 제일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그 해당 기업에 이 정부의 어떤 인척된 분들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이런 과잉 우리가 이제 과거운 비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의전을 강하게 해서 결국엔 오해를 사는 장면은 결국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논란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좀 늦게 공개가 됐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가지 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과 흑사병입니다. 먼저 암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담뱃잎 불법 처리에 집단 암, 죽음의 마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들이 무섭습니다. 집단 암, 죽음의 마을. 익산의 장전마을 99명 가운데 22분이 발병이랍니다. 이거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비료 공장에서 규정을 어겨 발암물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암물질이 담뱃잎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연초막과 뭐 음식 쓰레기 등등 이런 걸로 뭔가 비료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 암과 역학 관련성 첫 인정을 했습니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보기에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장전마을 집단암의 공포, 500m 옆 비료공장 담뱃잎이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익산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8년간 주민 99명 중 22명이 발병, 그리고 1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심각하네요, 이거는. 발암물질인 연초막 최소 2,242톤 불법 사용. 엄청난 양입니다. 환경오염 비특이성 질환 관련성 첫 확인. 아무튼 첫 번째 정부가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 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게 소송 가능성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료공장이 들어왔는데 한 5, 6년 후부터 이상원기가 있고 거기서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땐 아무 반응도 없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터 계속 그런 나쁜 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살아왔어도 그렇게 우리가 죽어갈지라는 생각을 못했지. 근데 물고기가 다 떼죽음 당하고 담배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을 해서 그게 이제 대기 중으로 발암물질이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장전마을 주민의 어떤 이렇게 답답한 신경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분노죠. 사실은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고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산시 관할 아래에 있는 그 강정마을에서 그 2007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 5명 중에 1명 정도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암도 아주 다양한 그 암들이 이제 걸려서 그러면서 역학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 공장은 지금은 폐업이 됐고 대표이사는 사망한 상태인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료 공장이 원래 이제 담배 만들고 남은 이제 그 담뱃잎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만든 공장인데 그걸 발효를 안 시키고 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200도 이상 고온에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암 물질이 공기로 나온 거죠. 태우니까 굴뚝으로 나오면서 이게 저 500m 밖에 있는 저 장전마을 주민들이 그걸 마신 거죠. 공기로. 그러면서 이제 암이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회사가 이미 폐업이 됐고 대표이사가 사망한 상태라 예. 지금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환경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정부가 긴급 구제를 해주는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도 알지만 이게 뭐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집단 소송을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소송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저를 관리해야 됐던 익산시, 전북도 이런 이제 행정청도 있고 또 하나는 KTNG가 이제 저 담배 찌꺼기를 저 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 KTNG에서도 이걸 납품했을 때 그걸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요런 파악돼야 될 내용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런 법리적인 거는 집단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지금 농촌 지역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저도 다 논밭이 있는 데서 군데군데 이제 마을이 있는 데서 제가 의료물 폐기를 하는 공장을 보고 저런 게 여기 들어와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방의 경우에 지자체의 경우에 한때 외부의 회사들 유치하고 공장 유치하는 게 또 유행처럼 되고 지자체 장애 능력처럼 됐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후에 관리를 할 만한 지자체의 능력이 있나. 이런 비료 공장이 발효를 안 시키고 고온으로 이렇게 태웠을 때 이게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만한 능력이 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하고 지방에 격차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농촌의 경우에 이런 공장이 섰을 때 좀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이게 좀 점점 커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송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생겼죠. 흑사병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흑사병 쇼크. 지금 2명 환자를 나왔다. 근데 한 명이 중퇴다 얘기인데 오늘 또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요. 이에 앞서서 이전에 이미 한 명 환자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다 정보 통제가 더 두렵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환자 2명 중 1명 중태만 밝혀 이동 경로 등 구체적 정보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외신 통해서 나오는 거는요. 중국 당국이요. 흑사병과 관련 온라인을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가 쓴 글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갖 설들이 지금 무성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까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유익경 이런 거 밝히지 않고 있고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과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병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흑사병, 환자 침방울 통해 전염,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는 건 낭설이다.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는요, 국내에 치료제 충분히 비축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지에서 쥐벼룩 등은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게 쥐벼룩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옮긴다고 사람에게. 아무튼 중국.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창궐을 했다가 북한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국내에 치료제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거 치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 분야 기사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와 관련된 한 가지 자료를 좀 냈습니다. 자, 정치권이 직접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물밑에서는요, 다들 불안불안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입니다. 총선, 영토 싸움, 서울, 종로, 경기, 군포 등 통폐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지금 본격 부의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앞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 요거 대비하고 최근에 인구 상황을 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인구 하한선 미달하는 곳, 뭐 넘는 거 이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구 지금은 253곳. 그러나 이 선거법대로라면은요. 225곳으로 죽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줄어드는 지역구들이 나타납니다. 28곳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곳이 있는데 어제 나온 자료에 보면 민주당 지역이 10곳, 한국당 지역이 10곳, 그리고 각 당 지역도 몇 곳이 있고요. 여기 지도 보시면 지역별로 어디가 지금 통폐합 예상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의원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통폐합 대상 지역구 윤곽, 인근 지역구 등 고려하면 60곳 정도가 이거 영향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분구 대상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합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나 봅니다. 선거법 통과된 지역구 확 준다. 여당 내에서도 이건 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선거구 획정이 국회에 자료 제출했는데요. 지역구 26곳 우선 통폐합 대상이라고 딱 집었습니다. 지금. 인근 포함된 아까 60곳인데 여기 조선일보는 최대 80곳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인다면 이거 선거법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좀 술렁술렁 한답니다. 물밑에서요. 그리고 사실 이 선거법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도, 정의당들도 동조하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줄면 이거 수용이 힘든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선거법 통과 이게 잘 될까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는요. 먼저 윤경호 의원님, 이거 선거법 처리 잘 될까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예, 선거법은 선거 제도와 관련된 거지만 선거구 획정은 예. 직접 뛰는 분들이 유권자들과 접점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어느 예. 지역이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에 손을 못 대도 선거구는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의 변화를 예. 감안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예. 지금 28곳이 줄고 2곳은 늘고 예. 이렇게 되는 게 크게 보면 하한선은 인구 15만 3천 명, 예. 상한선은 그 2배쯤 되는 예. 30만 7천 명. 예. 그러니까 그 넘어가면 2명 이상으로 쪼개지는 거고 그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예. 아무리 2명이었지만 하나로 좁혀지는 합해야 거거든요.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도 이미 농촌 지역의 경우는 5개 구군이 하나의 지역구인 의원도 있습니다. 예. 이게 6개 군까지 간다는 아주 비합리적인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의 대표성은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꼭 임박해서 선거법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예. 문제를 그때 가서 논의하다가 이제 이런 예.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관위 예.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고요. 선거법 관련도 옆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처럼 예.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덜한 분들이 각 정당으로부터 예. 정치권으로부터 예.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 국민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예. 그걸 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할 수 있는데 예. 국민투표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만 바꾸면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이걸 손을 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미 늦었죠. 예. 4년 후라도 이런 걸 계속 되풀이만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객관성,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좀 담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락 교수님. 예.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기사가 연결되는 까닭은요. 지금 253석인 지역구를 지금 선거법대로 하면 많이 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줄은 규모에 따라서 축소되는 지역구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석을 많이 줄이게 되면 지역구도 많이 줄여야 되는 거고요. 의석을 좀 적게 줄이면 지역구도 적게 줍니다. 그리고 뭐 최대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는 한 5곳만 줄어도 되는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지금 요번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기 예.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300명이라는 기준으로 갖고서 해야 되니까 75명 비례주고 예. 225명으로 낮춰야 되니까 이런 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정의당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지향하는 당들도 꽤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발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국회는 빨리 이것을 오히려 통과를 시켜서 본인들도 이제 어느 지역이 자기의 지역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권자들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느 지역에 속하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어떤 정책 서비스 차원이라도 빨리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거면 12월 말 초래도 이거를 부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만 한다.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된다. 이수희 변호사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이 2016년에 개정이 돼서요. 2015년인가요? 이 선거구 획정이 다음 총선 이전에 1년 전에 이게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에게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무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 이게 나중에 이런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거는 선거 무효다라고 소송이 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식점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음식점도 있죠? 이른바 미쉐린 가이드 별점입니다. 보시면 그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레스토랑 9곳 새로 별 달았지만 이 기사는 별 달았다로 끝나지 않고 달았지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미쉐린 가이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31곳 얘기가 되는데 별 3개, 2개, 1개 여러 가지 명단까지 공개가 됐는데 작년보다 5곳 늘어 31곳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별 준다며 대가로 컨설팅비 요구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여전한데 아무튼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관련돼서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e developed a unique methodology based on universal criteria and deep-rooted independence. We do not trust anybody except our inspectors to evaluate the restaurants. Awarding a restaurant with 1, 2, or 3 stars is important. So it is never a single person decision. That is what we owe to the customer who trust us. 네. 사실 이런 어떤 평가 이런 거는 신뢰성이 전부입니다. 신뢰가 전부인데요. 지금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와갖고 논란이 됐는데 일단 미쉐린 가이드 측에서 그런 적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논란이 좀 불거졌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 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연내 곡간 다 쓴 지자체는 혜택을 준다. 그건 뭡니까? 돈을 다 쓰면 오히려 더 뭔가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 상식적으로는 아껴 쓰면 해준다. 이거 아닐까요? 근데 많이 쓰라는 겁니다. 예산 집행을 많이 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돈 풀어서 경제 띄우기 총력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 악화 부작용 우려도 큰데 자꾸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돈 쓰면 혜택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다 돼갖고 이 정도 소개하는 걸로 오늘 좀 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값진 2위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싸이 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출신 선수 최초로 1위 표를 받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투표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미 야구 기자협회 기자들이 각자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들을 뽑게 되고요. 순위마다 점수를 차등 매점에서 이를 취합하는 건데요. 어제 귀국한 류현진 선수, 올해 자신에게 99점을 주고 싶다며 본인에게도 만족스러운 시즌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꼴입니다. 강아지의 미간에 붙어있는 이것. 네, 꼴이 맞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 꼬리가 강아지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소견이라는데요. 강아지의 사연은 미국의 한 동물 구조단체 SNS를 통해 소개됐고
현재 입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수능 샤프입니다. 어젠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죠. 모든 수험생들의 손에 쥐어졌던 이 민트색 샤프. 교육부는 2006년부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렇게 필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모델이 바뀐다고 말했을 뿐 제조사와 모델명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자, 어제 수능이 끝났지만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사실 면접, 논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